예, 안녕하세요. 오늘 용화구곡과 의당문인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의 출식입니다. 저는 이번 오늘 발표에서 학제 이원우 선생, 그 다음에 이제 해산제 양재명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양암 유지혁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용화구곡과 의당문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화구곡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의당 선생님이 불억산의 용화동에 설정한 장소죠. 그래서 이제 무의구곡을 모방해서 용화의 구곡을 설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용화구곡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강학의 공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문 창작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화구곡 같은 경우에 의당 선생과 회당 선생이 1909년에 다 음성적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용화구곡을 중심으로 해서 의당과 회당 선생의 문인들이 용화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강회와 신문 창작을 이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의당 문인의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원우 선생, 그 다음에 양재명 선생, 그 다음에 유지혁 선생은 대표적인 의당의 문인이었고, 또 의당학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발벗고 나섰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용화구곡과 의당 문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용화구곡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크게 여러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용화구곡과 관련돼서는 정작 의당 선생님은 구곡시를 남기신 적이 없고요. 그래서 구곡과 관련된 여러 편의 시를 남기셨고, 또 기문을 남기셨고, 그다음에 용화구곡에 이제 각자를 한 내용을 기록한 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문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용화구곡과 관련된 신문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원우, 양재명, 그다음에 유지혁 선생 말고도 그다음에 초창기에 문인에 해당하는 일제 유성이전으로 그 유명한 유원필 선생도 글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혁 선생 글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당 신영국 선생 글도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발표를 하셨던 그 안재극 선생님의 사암집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인들이 바라보는 용화구곡의 모습은 또 어떤 거고, 또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정작 스승 의당 선생의 모습은 또 어떤 건가? 요거를 한번 논문에 그 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용화구곡은 과연 어떤 공간인가? 크게 보면 이제 용화구곡의 기반 조성이라고 하면 의당 선생님이 1897년에 두 번째로 이제 불억산의 용화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98년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용화구곡을 설정하는 그 단계까지가 어떻게 보면 용화구곡이 강학과 시문 창작의 공간으로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화구곡 관련 시문과 강학입니다. 이건 용화구곡과 관련된 의당 선생님 집과 그다음 여러 문인들의 시문을 쭉 살펴봤을 때 용화구곡과 관련된 시도 나올 수 있고요, 기문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글이 나오고, 또 강학과 관련된 자료들도 상당수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화구곡시 창작 과정입니다. 정작 의당 선생은 용화구곡을 설정하고 각자까지 했지만 구곡시는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화구곡시 같은 경우에는 의당 문인 가운데 현재 이제 문집이 전하는 분들 중에 온전한 상태로 용화구곡시가 전하는 것은 이제
이원우 선생의 용화 구국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혁 선생한테 용화 구국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그 용화 구국시가 어떤 과정 속에서 창작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우 선생의 그 용화 구국 관련된 그 기록이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 전체를 좀 소개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원우 선생의 구국시는 이미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유지혁 선생의 구국시를 전체 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발표문에 한번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똑같은 의당 선생의 문인이지만 이원우 선생과 그 다음에 유지혁 선생이 바라보는 용화구국은 또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화구국의 기반 조성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조성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97년에 이제 주자 그리고 우암 선생의 유상을 봉안을 하고 제양을 합니다. 그래서 의당집에도 보면 연보에 선생의 서실에다 이제 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회당 선생의 기록에도 이제 용화구국 관련해서 주자의 영정을 서실에 봉안하고 제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당 선생의 기록에는 주자의 영정을 봉안했고, 그 다음에 의당 선생은 주자와 우암 두 사람의 영정을 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 봉안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회당과 의당 선생이 다 음성으로 이거를 하죠. 그때 이제 회당 선생은 운곡서원이라고 하는 그 주자의 영정을 모신 서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 주자유상을 또 가져갈 필요가 없어서 그걸 이제 문인이었던 양재명 선생한테 그걸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봉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이후에 용화정사에 등장하는 주자의 영정은 회당 선생이 남긴 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의당 선생도 회당 선생의 주선으로 해서 설성의 만생산 아래 창동으로 이거를 합니다. 그 창동으로 이거할 때 본래 1897년 주자와 우암의 영정을 봉안했던 걸 가져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자와 우암의 유상은 의당 선생이 갖고 있었던 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98년에 용화구국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의당집에 이제 용화구국 각자 사실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곡부터 9곡까지 무의구곡시의 네자를 취해서 각자를 네자씩 한 각자를 하고 또 각각의 이름을 또 세자 혹은 두자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곡의 하류에다 또 생생천심 뭐 이런 식의 각자를 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9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강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죠. 그래서 춘삼 추구 이거는 뭐냐면 봄 3월 15일 그리고 가을 9월 15일에 강회를 거행하기로 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의당 선생이 이제 용화구곡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문인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매일매일 강회를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의당 선생이 원근에 이제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는 문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강회를 1년에 2번 거행을 하고
그리고 그 강회가 끝나면 이제 분운작시라고 해서 운자를 나누어서 시를 짓는 그런 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화구곡 관련 시문과 강학이라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용화구곡과 관련된 시 혹은 산문이 문인들의 자료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용화구곡 관련 시문 중에서 문인들의 문집 중에서 학제 이원우 선생의 이제 구곡산고라고 하는데요, 문집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유관폭대기라는 글이 있고 또 서분대기라는 글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관폭대라는 지명은 구곡의 하류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폭대라는 각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당 선생의 문집에도 보면 관폭대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생생천심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각자한 바위, 거기가 바로 관폭대입니다. 그 위에 바로 폭포가 있기 때문에, 즉 관폭대라는 명칭 자체는 폭포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원우 선생의 유관폭대기라는 글은 1902년에 의당 선생을 모시고 관폭대에서 유람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실이 등장을 하냐면 의당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흥에 겨우셔서 그 관폭대에다가 새롭게 침류대 그다음에 풍우다음이라고 하는 글을 붓으로 이렇게 적고 계시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의당 선생이 1898년에 용화구곡 각자 사실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용화구곡의 각자한 사실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구곡을 명명한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용화구곡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폭대라는 것도 애초에는 없었던 게 새로 지명이 만들어지고, 또 관폭대가 또 1902년 여름에는 또 침류대 혹은 또 풍우담이라고 해서, 풍우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증점이라는 사람이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무에서 바람 쐬고 싶다, 이 얘기를 이제 응축한 말이 풍우라는 얘기죠. 풍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바람을 쐬는 것 같은 아주 신선한 바람이 부는 곳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서분대기라는 건 뭐냐면 의당 선생님의 글에 보면 서분대 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문인들을 데리고 서분대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큰 비가 쏟아져 갖고 곤욕을 치는 광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원우 선생의 서분대기에 바로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분대기를 의당 선생님이 기록한 그 당시에 학제 이원우 선생도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분대기 말고도 이원우 선생의 다른 서분대 관련 시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고동이란 석상에서 의당 선생과 문인이었던 학제 이원우 선생이 그때의 감흥을 서로 다르게 기문이나 시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화구곡이 시문을 창작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얘기했다시피 1899년에 봄, 가을에 두 차례 강회를 베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화구곡은 뭐냐면 강학의 공간입니다. 즉 의당 선생이나 의당 문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문 창작은 어떻게 보면 도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시는 여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문을 수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학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문집에서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시문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문이 더 많이 전하는 거고 강화가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주 소량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의당 선생은 봄, 가을에 강회를 거행을 하고 나서 제자들의 거느리고 용화 구곡을 유람하면서 특정한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운을 나누어서 시를 짓는 분운작시를 진행합니다. 분운작시라는 게 뭐냐면 운자를 나누어서 시를 짓는 행위입니다. 즉 분운작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있으면 뭐겠어요? 운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운자를 어떤 내용에서 그 운자를 뽑아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유언필의 분운작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당 선생의 문집에 보면 이목총명 남자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분운작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목총명 남자신이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소옹의 관무름이라고 하는 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첫 번째 식구 7글자입니다. 즉 그 7글자를 갖고 운자를 나누어서 시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정한 글자는 의당 문집에 수록되어 있고 그때 참석했던 유언필이라는 분은 또 운자를 갖고 또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원 고시를 지었고 유언필은 5원 고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당 선생님의 이 작품을 보면 앞에 쭉 등장하는 인물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들은 이제 떠올려 보면 회당 선생이 윤응선 선생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언필 선생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우 선생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운자는 7개입니다. 즉 뭐냐면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7명 정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후에 의당의 다른 분운작시 형태를 보면 논어 구절에서 말하는 학위시습지부터 나오는 그 구절은 30글자가 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운자를 나누어서 시를 지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를 지을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용화구곡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학이 펼쳐지고 또 그 강학이 끝나면 또 시문을 창작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의당 선생님의 아까 말했던 그 시를 보면 존화양이, 즉 중화를 받들고 이적을 물리치는 내용, 그리고 위정척사, 정학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사설을 배척하는 이런 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필 선생의 그 작품을 봐도 똑같이 존화양이와 위정척사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스승님의 위정척사 존화양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그 당시의 문인들도 전체적인 주제를 거기에 맞춰서 시를 창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사암 안재극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병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훗날에는 이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강학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안재극 선생의 문집에도 보면 의당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강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운자를 나누어서 시를 짓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또 거기에 의당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제가 번역한 발표문에는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록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번역한 내용만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의당 선생은 돌을 품고 깊은 골짜기에 응거하셨네. 존하양이와 숭정 벽이의 의리, 정성스러운 마음은 해바라기와 같으셨네. 즉 문인 안재극 선생이 바라보는 의당 선생은 한마디로 존화양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숭정벽이라고 했지만 즉 정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그런 의리에 아주 투철하신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걸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원작시라고 하는 것도 의당의 문인들에게서는 의당 선생의 그런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화구곡시 창작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이제 제가 발표문에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1941년 신영국 직당 신영국 선생이 이제 회당 선생님의 영정을 이제 용화정사로 가져와서 그때 이제 주자, 의당, 회당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춘추에 걸쳐서 석채를 거행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947년 신영국 선생이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이때도 강회가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았던 신영국 선생은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편지를 보내서 문인들한테 어떻게 당부를 하냐면 의당 선생님이 구곡에 각자를 하셨지만 시를 구곡시를 쓰시지는 않았다. 이건 뭐냐? 후생들이 마땅히 구곡시를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당 문인들한테 구곡시를 창작할 것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학제 이원우 선생의 구곡상고에 보면 용화 구곡실기라고 하는 내용의 그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놓고 그리고 또 구곡시를 창작하였습니다. 이건 이전에 이상준 선생님이 이원우 선생의 구곡시는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암 유지혁 선생도 용화 구곡시 십수라고 해서 이 당시의 내용을 또 하고 구곡시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전에 연구에서는 그 이원우 선생의 용화 구곡 실기의 내용의 일부분만을 인용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화 구곡시가 창작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양암 선생의 용암 구곡시 십수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41년부터 1947년까지 의당 문인들 사이에서 구곡시를 창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영국 선생은 1941년에 강회를 마치고 나서 석채를 마치고 나서 같이 유람을 합니다. 근데 유람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각자가 희미해져 가지고 달아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또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고 용화 구곡도 스승이 계셨을 때만큼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7년에 그래서 용화 구곡을 스승님이 의당집에도 보면 구곡시가 없습니다. 용화 구곡시가. 단편적으로 구곡에 대한 각각의 시나 문은 존재하지만 무의 구곡시처럼 온전한 형태의 구곡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영국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당 선생이 각자는 했고 시는 짓지 않으셨다. 이건 뭐냐? 후학들이 문인들이 구곡시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인들의 여러 문집들을 봐도 구곡시를 창작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곡시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문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의당 선생님이
용화구국을 설정을 하고 각자도 하셨는데 구국실에 남기지 않으셨단 말이죠. 근데 제자 문인의 입장에서 구국실에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약했던 거죠. 근데 당시 즉당 신영국 선생이 용화구국시를 짓는 게 문인들의 마땅한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독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제 이원우 선생과 양암 유지혁 선생은 용화구국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화구국시 창작을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원우 선생의 용화구국시, 그 다음에 유지혁 선생의 용화구국시가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의 용화구국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우 선생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문집이 구곡산고입니다. 즉 구곡이라는 말이 문집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원우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따로 구곡을 설정한 데가 3군데나 됩니다. 그만큼 구곡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용화구곡시에도 보면 무의구곡시를 이당 선생이 도에 나아가는 단계다라고 평가를 하고 설명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제 이원우 선생의 용화구곡시는 용화구곡의 미를 성리학적 세계, 즉 도로 나아가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양암 유지혁 선생의 용화구곡시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즉 용화구곡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즉 의당 선생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회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했다시피 의당 선생님이 무의구곡시를 도에 나아가는 단계라고 해서 그런 내용도 담고는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용화구곡 자체가 스승을 추억하고 그 옛날을 추억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감회를 표현하는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는 의당의 문인이지만 이원우 선생과 유지혁 선생의 구곡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의당 문인들에게 있어서의 계승과 또 용화구곡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이런 계승이라고 하는 관점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계 조직 혹은 수계 활동과 영당 건립. 수계라고 하면 이제 계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계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영당이라고 하면 이제 영정을 모셔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의당 선생과 관련돼서 크게 영당이 이제 용화에 있었던 용화영당, 그리고 이제 1951년에 병산에 세운 병산영당의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의당 문인들 사이에서 의당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가 조직돼서 운영되었으며, 또 그리고 영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가라는 거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용화구곡처럼 이 의당,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원우 선생이나 유지혁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구곡을 또 설정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시문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당 선생의 학문을 계승하는 것도 있고, 그죠? 학문을 계승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또 의당 선생이 용화구곡을 강학과 시문 창작의 공간으로 인식해서 그걸 또 계승한 측면은 바로 이 구곡 설정과 시문 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계 조직과 활동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수계가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조직되고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용화강계라고 하는 계가 조직이 됩니다.
이건 이제 1909년 11월 5일에 이제 용화정사에서 조직이 되는데요. 이 1909년이라는 시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당 선생과 회당 선생이 다 충북 음성으로 이거를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용화구곡에는 이제 스승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회당 선생이 봉안했던 주자의 영정을 양재명 선생한테 이제 남기면서 이거를 봉안하고 재행을 드려라 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이제 영당 건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양재명, 그다음에 해산제 양재명, 그다음에 이수영은 이제 호가 근제입니다. 근제 이수영 선생이 주도가 돼서 상망으로 분양을 하고 봄, 가을로 강해를 거행하는 거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용화 강계의 회원은 한 45명쯤 됩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영정을 봉안하고 그다음에 강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것과 또 아울러 교휼계라고 하는 게 1910년에 광천정사에서 조직이 됩니다. 광천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용화구곡에 흐르는 그 내가 바로 광천이죠. 그럼 광천정산, 광천에 있는 정사라는 의미니까 이건 바로 용화정사를 말하는 거죠. 즉 1909년에 용화관계가 조직이 되고 그 바로 이듬해 교휼계라고 하는, 교휼계라는 건 이제 향약의 네 조목 중에 하나죠. 예속상교, 환난상율. 예의로서 서로 사귀고 어려움이 있을 땐 서로 돕는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교휼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계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 관계와 교육계는 좀 결이 다르죠. 아마도 요 두 용화 관계와 교육계는 아마 계원이 거의 겹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융보계라고 하는 게 이제 1930년에 조직이 됩니다. 융보계는 다른 게 뭐냐면 앞에 두 수계 같은 경우에는 용화구곡에 있는 용화정사를 중심으로 했다면 1930년에 조직된 융보계라는 건, 융보라는 게 뭐냐면 융숭하게 보답한다. 스승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 크게 보답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의당 선생한테 받은 학은을 보답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의당 선생의 장선리 고택에서 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의당 선생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융보계하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 하면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말일에 의당 선생의 본댁에 이제 모여서 신일을 강론하고 수계를 수정하며 이튿날 영정을 펼쳐 걸고 향을 살라 참배하며 아울러 햇볕에 말리고 나물과 과일을 장만하여 술잔을 올리는 예를 행한다. 즉 의당 선생의 은혜, 학은에 대한 보답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보계라고 하면 융보계는 크게 뭐냐면 의당학의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즉 앞에 용화관계나 교육계, 특히 용화관계 같은 경우에는 회당 선생하고 관련이 더 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융보계 같은 경우는 아예 의당 선생님으로 내용이 좁아지고 그래서 의당학이라고 하는 그거로 수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당 건립입니다. 크게 이제 영당은 의당 선생과 관련된 영당은 이제 두 군데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용화구곡에 있었던 용화정사에다 모신 영정을 모셨기 때문에 용화영당, 그리고 1951년 51년 제가 약간 잘못이 있습니다. 51년에 만든 병산영당,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영당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당 선생이 1909년에 운곡서원이라고 하는 주자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이제 옮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화동에 당신의 서실에 두었던 주자의 영정을 양재명 선생한테 물려주면서 이걸 봉안하고 춘추로 석채를 거행하라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그 명을 받들고 또 이수영 선생이, 근제 이수영 선생이 이제 당시 용화동에 있던 문인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앞에 말했던 용화 강계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용화 영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재명 선생과 이수영 선생의 주도로 용화 영당에서 상망으로 분양 제양하고, 그 다음에 춘추로 석채를 거행하는 게 큰 목적,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50년에 느닷없이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용화영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억산이라고 하는 대미산에 아주 굉장히 깊숙한 골짜기에 있어서 병화를 일찍이 입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쟁통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산제 양재명 선생이 주자와 의당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피난길에 오르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듬해에 이제 고무렵에 근제 이수영 선생의 서실에다 영정을 봉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1951년에 양재명 선생과 이수영 선생은 나란히 일찍 죽고 맙니다. 그래서 병산영당을 건립하는데 가장 큰 이제 공을 세웠던 유지혁 선생이 그런 내용을 이제 병산영당 관련된 기록에 쭉 수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유지혁 선생이 용화영당이 이제 없어지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51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에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통해 가지고 김연조로가 하는 분이 이제 주자와 의당 선생의 영정을 이수영 선생이 죽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그 고택에 가서 영정을 받아와서 회당 선생님 영정까지요. 그래서 9월에 자신이 갖고 있던 주자 선생 영정까지 해서 네 분의 영정을 봉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채를 거행합니다. 유지혁 선생의 주도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용화영당과 병산영당이 건립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재명 선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집이 해산제 유고라고 하는 문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제 영정, 세 분 선생님의 영정을 갖고 피난길에 오르고 정작 자신이 쓴 문집은, 자신이 쓴 글은 챙기지 못해서 병난 속에 다 소시돼서 없어져서 현재는 의당 선생님이 준 그 직당 선생이 1949년에 작고하거든요. 그래서 직당 선생의 만시하고 그 다음에 회당 선생 어록만 문집이 전하고 나머지는 이제 해산제 양재명 선생한테 줬던 다른 분들의 글을 모아서 해산제 유고를 간행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화영당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제 양재명 선생과 근제 이수영 선생의 노력으로 인해서 1909년부터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당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이후로부터 병산영당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유지혁 선생의 노고로, 정작 병산영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지혁 선생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곳이죠. 그래서 자신의 땅에 병산영당을 건립하고 또 석채를 거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용화영당하고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문인들, 의당 선생 문인들의 문집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게 화상찬입니다. 주자 혹은 의당 선생, 그 다음에 회당 선생에 대한 화상찬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09년 애초에는 주자의 영정을 용화정사에 모셨다가, 그 다음에 1910년에 의당 선생이 이제 순도 자정을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의당 선생의 영정을 다시 봉안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회당 선생은 1924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924년에 돌아가시고 정작 그 영정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용화구곡시 창작 과정에서 살펴봤던 1941년 신영국 선생, 즉당 신영국 선생이 회당 선생의 영정을 용화정사에 봉안을 합니다. 그래서 1941년이 돼서야 비로소 주자, 회당, 그리고 의당, 회당 이 세 분의 영정을 용화영당에 봉안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정작 봉안한 지 10여 년,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영정을 근제 이수영 선생의 고택에 보관을 했고, 그걸 1951년 유지혁 선생이 병산영당에다가 세 분의 영정을 모시고, 그리고 또 자신이 마련한 주자의 영정까지 해서 다시 네 분의 영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용화영당과 병산영당과 관련된 건립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아까 이야기했던 구곡의 설정입니다. 구곡 같은 경우는 이제 용화구곡도 마찬가지지만 주자의 무의구곡에서 유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양암 유지혁 선생은 대사구곡이라고 하는 곳에 대사구곡은 뭐냐면 유지혁 선생의 서재가 암서재라고 하는 게 이제 장선리에 있거든요. 병산영당 그 근처에. 그 근방에 있던 그 9개의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구곡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곡은 9개의 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의당 선생님이 용화 구곡을 설정한 걸 계승을 해서 내가 초가라고 하는, 초가면 나무꾼의 노래잖아요. 즉 대사구암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달한 분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동급부와 같은, 그죠? 뗄나무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왔다고 해서 초가라고 하는 나무꾼의 노래를 창작하게 됩니다. 반면 확재 이원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구곡을 여러 군데 설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계 구곡이 있고요, 요 구곡이 있고요, 또 제남 구곡이 있습니다. 이 구곡은 다 현재 이제 구곡시는 다 전하지 않습니다. 구곡시는 전하지 않고 구곡을 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기문만 좀 전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요 단계나 요옥이나 제남은 다 제천 일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일대에다가 구곡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화구곡, 아까 말씀드렸던 의당 선생의 용화구곡을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시문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좀 결이 다릅니다. 양암 유지혁 선생의 글은 이제 대사, 구암, 초가, 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암이라는 게 9개의 바위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뭐 도장바위도 등장하고, 매처럼 생긴 매바위도 등장을 하고, 호랑이처럼 생긴 호암도 등장하고, 다양한 9가지의 바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운자는 무의구곡시의 운자를 차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제 바위의 이름에 착안해서 참신한 시상을 전개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한 대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바위라고 하는 그 응암이라고 하는 매바위에 대해서 쓴 시 형상입니다. 두 번째 노래라 서쪽으로 돌아 다시 봉우리 올라 잠시 매바위에 앉으니 사냥꾼의 모습이네. 꿩 토끼 깜짝 놀라 모두 자취를 감추니 빈산에 보이는 건 겹겹의 바위뿐이라네. 여러분 보면 그죠? 무의구곡시에서 나오는 도에 나아가는 뭐 차례나 단계가 아니죠. 즉 매바위, 응암이라고 하는 매처럼 생긴 그 바위 형상을 착안해 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즉 바위, 매처럼 생긴 바위 때문에 산을 아무리 둘러봐도 꿩이나 토끼는 매의 모습인 줄 알고 바위만 봐도 깜짝 놀라서 다 종적을 감추고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라고는 겹겹이 쌓여있는 바위뿐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위의 이름에 착안해서 굉장히 참신한 시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는 또 어디에 볼 수 있냐면 호암이라고 하는 호랑이 바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암에 해당하는 6번째에 있는 호랑이 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노래라 깊은 골짜기에 물소리 굽이치고 호랑이 기이한 바위가 되어 문을 만드네. 온갖 짐승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니 산군이라는 건 이제 호랑이의 별칭을 산군이라고 합니다. 산군은 숲속을 나가지 않네. 즉 호랑이 바위, 아까 말했던 매처럼 생긴 바위에 꿩과 토끼가 다 혼비백산에서 숨는 것처럼 온갖 짐승들이 호랑이를 보고 가까이 그 바위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를 아주 참신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지혁 선생의 대사구암 초가 십수 비록 용화구곡과 용화구곡을 개성을 하고 또 무의구곡시를 차원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하고는 좀 별개인, 그죠?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학제 이원우 선생의 이제 국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현재 단계 국어기와 요옥동기, 그 다음에 제남 국어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한 가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옥동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옥이라는 게 요임금이고요. 요는 옥이라는 건 아름다운 풍경이겠죠. 거기에 이제 한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말하냐면 이것은 참으로 요옥이다. 이는 때때로 볼 수 있다. 만약 이웃이 서로 지켜 강악하여 사람마다 요임금의 옷을 입고 요임금의 말을 외우며 요임금의 행실을 행한다면 골짜기의 이름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즉 요옥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요임금의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성리학에서의 이상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제 이원우 선생의 국곡은 뭐냐면 도에 나아가는 단계, 무의구곡시를 진도 차제라고 언급한 것처럼 도에 나아가는 단계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자연에 생동하는 만물의 이치를 강조하고 그걸 체득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곡을 설정을 하고 또 시문을 창작하고 있지만 양암 유지혁 선생과 학제 이원우 선생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지혁 선생은 보다 문학적인 표현에 가깝다면 이원우 선생은 철두철미하게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구곡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회 의당학술대회 최식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한국고전번역원 하정원입니다. 최식 선생님의 논문 용화국어과 의당문의는 의당학의 명맥이 용화국어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병산 영당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논문으로 파편화된 사실을 정제하여 시줄과 날줄로 엮어 선명하게 시각화해 주셨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선생님의 노고와 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노고가 필요한 작업을 묵묵히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학계에 공유해 주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로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입론과 논지 전개에 대해서는 따로 여쭐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논문에 대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책임을 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당과 의당문인에게 있어 국옥 경영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국옥 경영은 주작을 추승하는 차원에서 발전하여 삶의 방식까지도 주자와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요지복, 송-요지언, 행-요지행, 시-요이의 실천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우암성시열의 화양국옥, 그리고 고군 김수중의 고군국옥, 퇴계 이왕의 도산시비곡, 그리고 율곡의 고산국옥담과 고산국옥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옥은 이런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옥이라는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조선 문인들이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두 가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자의 무의국옥이라는 성리학적 이상 공간을 현실 공간에 재생시킴으로써 그 재현된 공간과 주자를 동일시하여 주자에 대한 존모, 즉 성리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목적의 추구이고, 다른 하나는 주자가 경영했던 무의국옥 경영 형태를 모방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을 심리적 경계로 결속시켜 해당 공간을 하나의 항맥으로서 성장시키는 과정에 주목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는 주자 성리학의 공고화라는 목적에 더 치우친 반면 후자는 자당의 당파적 결속력 강화의 목적에 집중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의당의 용화국역은 두 가지 면모를 다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당이 최초 용화국역을 설정한 목적은 성리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목적하에서 강학과 시문수창을 통한 도학전승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설정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초 새로운 국옥의 설정을 통한 도통전승의 공간을 계승하고 모방의 행위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는 행위가 모방의 행위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는 행위가 실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면 의당과 회당이 용화국어를 떠간 이후 그리고 의당의 사후 용화국어의 상징성에 대한 변모 양상은 최초 그 공간 자체가 가졌던 상징성에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변모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도통전승의 공간에서 추모와 결속력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공간의 의의가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큰 분기는 의당의 이거일 것이고 그 위에 수계 활동과 영당 건립으로 전환의 결과와 양상이 드러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당 문인들이 새로운 국옥 설정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화국어과 관련된 시문의 경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의국어과의 차원을 통해 새로운 시문의 창작 행위는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입도차제로서의 그것이고 둘째는 인물기흥으로서의 국옥의 상징성입니다. 실제로 문인들이 생성한 국옥류 시가의 경우 상기한 두 가지 방향성에서 미묘한 분기를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도학적 공간으로서의 국옥의 의미에 집중한 경우 입도차제로서의 목적성에 근접한 작품을 생산했을 것으로 보이고 뛰어난 명승으로서의 국옥의 의미에 집중한 경우 인물기흥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작품이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리학적 수양의 의미로서의 문학창작 목적이라는 목적성에는
하는 것이면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문학 작품의 분석적 차원에서 또 작가론적 분석을 위해서 좀 더 상세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위해 의당문인들이 작성한 용화국옥시의 경향성을 좀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본 논문을 통해 의당문인들의 추가적인 국옥의 설정 단계를 의당학 계승의 관점에서 분석하신 것으로 독해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첫 번째 질문하고 상당 부분 접해 있습니다. 사실 국옥 경영이라는 행위가 조선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의당문인의 국옥 설정이 의당학의 계승과 등치를 이루는 행위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문이 좀 생깁니다. 때문에 유지혁 선생의 대사 구암, 초가, 그리고 이원우 선생의 단계국옥, 그리고 요옥국옥, 제남국옥의 설정은 의당 선생의 국옥 경영을 계승한다는 목적보다는 국옥 경영이라는 그 좀 더 본질적인 목적에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지혁 선생의 그 대사 구암 추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언급한 바 방의용, 용하고적, 차운이 음영 구암이라고 했던 언급에서 의암학의 계승이라는 과정에 좀 더 근접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원우 선생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으로 좀 전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제계산야로 시작하는 단계국옥기의 경우 구양소의 추용정기를 상당히 의식한 작품으로서 이런 분화 양상을 방증할 수 있는 논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과 영어를 오랜 시간 학습해온 한국인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과의 차이처럼 실제 조선문인들에게 국옥 설정과 경영이 하나의 전통으로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의당문인들의 국옥 설정과 경영이 성리학의 계속성을 상징하는 행위와 다름이 아니며 조선시대 국옥 경영의 보편적인 목적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예, 저희 이번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입니다. 하정원 선생님이 굉장히 논문을 꼼꼼히 읽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나중에 논문을 수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의당과 의당 문인에게 있어서 국옥 경영의 의미, 네 맞습니다. 국옥을 경영하는 의미가 애초에 의당이 용화국옥을 설정하고 경영했을 때의 그 내용과 의당 문인 여기서 보면 이제 학제 이원우 선생과 이원우 그 다음에 이제 양암 그 유적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화국옥 자체가 아까 저희 하정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909년에 의당과 회당이 이제 다 음성적으로 이거를 하시면서 용화국옥이 이제 텅 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문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 용화 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수계 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강학도 하고 또 분양도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의당 선생이 용화국옥을 애초에 설정했을 때의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후에 학제와 이제 양암 두 분이 국옥시를 지은 시점은 1947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보면 용화국옥의 각자를 한 시기가 1898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 50년 정도 지난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전의 의당의 용화국옥과는 좀 다른 면모. 그리고 당시에 이제 즉당 신현국 선생이 이제 용화국옥시를 이제 의당 문인들한테 한번 지어보라고 독려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예전의 용화국의 모습이 점차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정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거랑 분명히 결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동일한 측면에서 본다면 용화국옥이라는 그 국옥이
의당 이후에도 의당 문인들에 의해서 면면이 계승되고 있다. 근데 그 계승되는 게 이제 용화구곡이라는 게 만약에 의당이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용화구곡이 의당학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크지 않나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용화구곡 관련해서 이제 아까 하정우 선생님이 그 두 가지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맞습니다. 저게 하나는 입도 차제라는 건 이제 의당 선생이 이제 용화구곡에 각자를 한 그 기록에도 무의구곡시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도에 나아가는 순서, 그 단계를 설정한 거다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처럼 용화구곡 자체를 어떤 도덕적 공간으로서의 이제 도를 실천하는 그런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용화구곡이라는 자체가 산수 자연이기 때문에 인물기응이라고 하는 어떤 풍경, 산수에 의해서 어떤 감흥을 그래서 이 감흥이라는 것도 이제 과연 용화구곡에 의해서 의당 선생이 표현된 의당집에 나오는 그 감흥은 이제 어떤 도학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산수 풍경을 보고서 너무 예쁘다 이것보다는 어떤 그런 도학적인 관념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세 번째 답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용화구곡시를 남긴 확제나 그 양암 같은 경우에 이제 입도 차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확제에 아까 제가 하정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요구곡이라든가 제남구곡이라든가 이런 그 구곡을 설정하고 정작 이제 설정만 했지 구곡시는 따로 전하지 않는데요. 그 구곡을 설정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글에서 보면 다 이 구곡 자체를 입도 차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용화구곡과는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곳에 구곡을 설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당 선생이 용화구곡에서 말했던 입도 차제는 오히려 저기 확제 선생이 계승하는 측면이 보입니다. 또 반면 인물기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양암 선생의 이제 대사 구암 초가라는 글인데요. 거기는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용화구곡에 이제 의당 선생님이 한 그거를 이제 모방하고 해서 무의구곡시의 차원에서 지었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분명히 무의구곡시를 차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입도 차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 그 구암이라는 게 이제 다 9가지 아주 기괴한 바위, 기암괴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내용은 인물기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전에 용화구곡에서, 그리고 용화구곡시도 양암 선생님이 남기고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구곡시하고 당신이 직접 설정한 대사 구암 초가의 관점은 다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용화구곡 자체는 의당 선생이 정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사 구암 초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탓에 입도 차제보다는 그야말로 뛰어난 명승 자체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물 기응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땐 크게 자료가 남아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양암 유지혁 선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제 이원우 선생도 있는데, 문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양암 선생이 오히려 문학적인 관점이 조금 많이 명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제 선생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입도 차제, 어떤 도학적 관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그 하정우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좀 간과했던 거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좀 단계를 이렇게 좀 설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 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